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마음껏 꿈을 꾸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자유가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연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아오지 출신입니다. 아오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도 가장 끔찍한 탄광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언니 김지연과 저, 그리고 부모님까지 네 식구 모두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생생하게 떠올리는 장면은 아오지도 두만강도 아닙니다. 바로 미얀마 정글 한복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부모님도 언니도 모두 미얀마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쳤습니다. 배는 고팠고 온몸은 상처투성이. 정글 어딘가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도 못 구하고 자유도 못 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했고 한국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생물고기를 먹으며 버텼고 마침내 한 가지 기막힌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어지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오지 탄광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긴 여정을,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오지에서 시작됩니다. 북한 함경북도 끝자락, 중국 국경과 가까운 그곳은 탄광으로 유명합니다. 아니, 악명 높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아오지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탄광에서 일했고 저와 언니도 그렇게 될 운명이었죠.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오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낙인이었으니까요. 언니 김지연은 어릴 적부터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동네에서 공만 있으면 언니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언니를 이길 수 없었어요. 언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 아오지 출신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막혔습니다. 설령 실력을 인정받아도 우리 집은 그런 활동을 지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16살이 되던 해 탄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곧 뒤따를 운명이었습니다. 탄광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땅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석탄가루를 들이마시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에서 일하는 날들. 언니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공을 차던 그 발은 이제 무거운 작업화에 눌려 물집투성이가 되었고요. 언니가 가끔 밤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옥수수죽이라도 배불리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도 추위에 떨었고 병이 나도 약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저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배우는 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찬양. 진짜 공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책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억척같이 살림을 꾸려나가셨지만 그분들의 눈에서도 빛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오지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살.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도 저도 언젠가는 탄광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렇게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중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동네 사람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 심지어 북한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이 우리를 가장 잘 돌보신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하지만 의문은 자꾸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늘 굶주려야 하는가? 왜 언니는 꿈을 포기해야 했는가?
왜 아오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가 막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죄목은 중국에서 몰래 쌀을 사왔다는 것.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총살당하는 순간을 모든 주민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15살. 그 광경은 제 머릿속에 평생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사람이 밥을 구하려다 죽어야 하는 세상은 잘못됐어. 그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조차 입에 담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우리는 천천히 죽는 거야. 지연이 보라고, 미연이 보라고. 이 아이들한테 미래가 있나? 탄광에서 일하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만 안전하시면 돼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살든 함께 죽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려움, 희망,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캄캄한 아오지의 밤하늘. 별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탄가루가 하늘까지 뒤덮은 것 같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그것이 우리 가족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우리는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브로커와 접촉하셨습니다. 중국으로 사람을 넘겨주는 사람들. 돈은 거의 없었지만 집에 있던 모든 걸 팔았습니다. 그릇, 이불, 심지어 어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누가 신고할지 몰랐거든요. 북한에서는 탈북을 도우면 함께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출발일은 2010년 3월 어느 날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어야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하려면 어둠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웃에게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밤 10시 모두가 잠든 시간.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그것도 너무 무거우면 안 됐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로 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발소리도 내면 안 됐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넓어 보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는 것,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대가 순찰 돌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풀숲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건너가세요. 아버지가 먼저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언니, 저 어머니 순서였습니다. 3월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고 강바닥 돌이 미끄러웠고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었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소리를 내면 경비대가 올 테니까요. 언니가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뛰세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달렸습니다.
강물을 헤치며 넘어지고 일어나며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제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우린 결국 중국 땅을 밟았고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더 멀리.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는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멈춰서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저. 4명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조선족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연길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든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우리에게 밥을 줬는데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밥상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그렇게 먹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검은색 병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셔봐요. 콜라예요. 저는 그 병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였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뭘까? 혹시 독약은 아닐까? 괜찮아요. 음료수예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톡톡 쏘면서 달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음료구나.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의 독이라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 변기 물통에 물이 깨끗한 걸 보시고는 그 물로 빨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깨끗한 물이 귀했으니까요. 주인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 그건 변기물이에요.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변기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텔레비전도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채널이 2개뿐이었고 나오는 내용도 수령님 찬양과 군대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텔레비전에는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뉴스, 심지어 외국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 텔레비전에서 중국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당장 총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심했거든요. 특히 조선족 마을은 더 자주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단속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벽장 속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브로커에게 빚을 졌고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아버지는 몰래 공사판에 나가 일하셨습니다. 언니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두 불법 노동이라 최저임금도 못 받았고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20이 되었고요. 우리는 중국에서도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나라. 탈북자를 받아준다는 나라. 진짜 자유가 있다는 나라. 그곳으로 가는 길은 또 얼마나 험할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또다시 브로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했죠.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저희 가족은 아버지는 1년 넘게 공사판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시고 언니와 저도 식당과 공장에서 일했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브로커를 찾았어요. 브로커는 루트를 알려줬어요.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태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2011년 가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땅은 정말 넓었어요. 며칠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국경 근처까지 갔어요.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브로커가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은 밤에 산길을 따라 넘어가는 거였죠.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우리는 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산길을 걸었어요. 가파른 길이었고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셨어요. 저희가 부축하고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베트남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방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움직이지 마. 중국어로 고함이 들렸어요. 중국 공안이었어요. 우리를 포위했죠.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브로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요. 공안들이 우리를 체포했어요. 수갑을 채웠고 트럭에 실었어요. 어머니가 울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구나. 수용소에 가는구나.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아니,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담당 공안 중 한 명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는 우리 사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돈이 있으면 풀어줄 수 있어요. 그가 원하는 건 뇌물이었죠. 아버지는 우리가 모은 돈을 거의 다 주셨어요. 한국 가려고 모았던 돈을요. 그 돈으로 우리는 풀려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연길로 돌아왔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한국행 계획은 실패했죠. 그날 밤 우리는 숨어 지내던 그 집에 돌아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언니도 눈물을 흘렸고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허탈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다 끝났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떡하니?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우리는 다시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일했어요. 희망은 사라졌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니와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중국 땅 한복판에서 16살과 20살 자매만 남겨진 거예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언니가 받았죠.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얼른 언니 옆으로 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급했어요. 지연아, 미연아, 들어라.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다. 네. 뭐라고요? 언니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빠르게 설명하셨어요. 그날 일 나갔다가 우연히 브로커를 만났다는 것, 그 브로커가 당장 그날 한국으로 갈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 자리가 딱 2명분이었다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된대. 그래서 어머니랑 나만 먼저 간다. 너희는 거기서 기다려. 우리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너희 데리러 올게. 안 돼요. 아버지. 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도 같이 가야죠. 가족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언니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부모님이 우리를 두고 떠난다고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언니. 제가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였어요. 울고 계셨죠. 미안하다. 애들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 브로커가 당장 가야 한다고 해서. 너희 둘을 데려갈 돈이 없었어.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데리러 갈게. 그날 밤 언니와 저는 크게 싸웠어요.
이게 말이 돼? 제가 소리쳤어요. 부모된 사람들이 자식을 두고 먼저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미현아, 조용히 해. 언니가 말했어요. 조용히는요? 언니는 화도 안 나요? 우리 버리고 간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니야. 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어. 그래도 우리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울었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16살 아이에게 이건 너무 가혹했죠. 언니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중국 땅 한복판, 신분도 없는 우리 둘만 남겨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부모님을 원망했고, 언니가 부모님을 변호하는 것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희는 살아야 했어요. 언니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일을 더 구했고요.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를 외면했죠. 몇 달이 흘렀어요. 부모님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것,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곧 일자리를 구하면 우리를 데려올 거라는 것.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언니가 말했어요. 미현아, 우리 스스로 한국 가자. 뭐라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가 될지 몰라. 우리가 가자.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의 눈에 다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축구 선수를 꿈꾸던 그때의 그 눈빛이었죠. 어떡해요? 방법이 있어. 브로커를 새로 찾았어. 그렇게 우리 자매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 브로커는 다른 루트를 제시했어요.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를 거쳐 미얀마로 들어간 다음 미얀마 정글을 통과해서 태국으로 가는 거였죠. 정글을 통과한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야 안전해요. 도로로 가면 검문에 걸려요. 정글로 가면 아무도 없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언니와 저는 다시 돈을 모았어요. 이번에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셨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브로커에게 줄 만큼은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같은 브로커를 통해 우리와 합류하기로 하신 거예요. 중국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화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한테 가는 거다. 가족은 함께 가야 한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어. 2012년 여름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중국 남부의 어느 도시에서요. 부모님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거의 1년 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울었어요. 화가 났던 것도 서운했던 것도 그 순간 다 녹아내렸어요. 그저 다시 만나서 감사했죠. 우리는 다시 내 식구가 됐어요. 그리고 함께 남쪽으로 향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미얀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로커가 말한 정글 입구에 도착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사흘 정도 걸릴 거예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정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길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어요. 습하고 더웠고 벌레들이 끊임없이 달라붙었죠.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걸었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 함께 있었고요. 모두 10명 정도였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힘들어졌죠. 어머니가 자꾸 쓰러지셨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정글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셋째 날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글에 내리는 비는 폭포 같았죠. 온몸이 흠뻑 젖었고 길은 진흙탕이 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국경이에요. 거기만 넘으면 태국이에요. 브로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조금만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발이 부르텄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우리는 걸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넷째 날 새벽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국경 초소가 가까워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로가 보였어요. 포장된 도로였고 태국이었어요. 성공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미얀마 경찰 차량이 나타났죠.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달렸어요. 정글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뒤를 돌아봤어요. 부모님이 보였어요. 언니도 보였고요. 그런데 그들은 경찰에게 잡히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제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손을 저었어요. 가라는 의미였죠. 미현아, 가, 도망쳐. 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어요. 미얀마 정글 한복판에서. 정글 속으로 뛰어든 저는 한참을 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덤불이 다리를 찢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뛰었죠. 더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가족이 잡혔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함께 있었던 부모님과 언니가 지금 미얀마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게.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내면 저도 잡힐 것 같았거든요.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해가 지고 정글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주변이 무서워졌죠. 정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뱀? 호랑이?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가방도 없었고 당연히 물도 없었고요. 그저 몸에 걸친 옷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정글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저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은 감옥에 갇혔을 텐데 나 혼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더 빨리 뛰었다면, 제가 가족을 잡았다면, 함께 잡혔다면. 아니, 차라리 함께 잡히는 게 나았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가라. 언니의 목소리도 들렸죠. 도망쳐. 그들은 저를 보냈어요. 저라도 살아남기를 바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태양의 방향을 보고 남쪽으로 걸었어요. 브로커가 말했던 걸 기억했어요. 남쪽으로 계속 가면 태국이라고. 길을 걷다가 개울을 발견했어요.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마시는 물인지. 정글 물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정글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 열매를 찾았지만 어떤 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작은 도마뱀을 발견했고 저는 도마뱀을 잡았어요. 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먹었죠. 날 것으로요. 역겨웠어요.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렇게 이틀을 더 걸었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셋째 날 저는 길을 발견했어요. 포장된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흔적이 있었죠. 태국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죠. 마을 입구에 태국 국기가 보였어요. 태국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 없이 도착한 이곳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방콕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돈도 없고 태국어도 모르는데. 저는 마을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손짓 발짓으로 코리아, 코리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종이에 대사관이라고 영어로 썼죠.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로 저를 데려갔어요. 태국 경찰은 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탈북자인걸요.
경찰은 저를 방콕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죠. 대사관 직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이 미얀마에 잡혔다는 것, 구해달라는 것.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협상을 했고 우리 가족을 풀어줬어요. 한 달 후 가족 모두 태국으로 왔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공항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태국 공항에서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현실일까요?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미현아, 우리 딸.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어머니는 울었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언니는 저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야말로. 정글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남았니?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공항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미얀마 감옥에 대해 가족들이 이야기해줬어요. 한 달간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다행히 폭행은 당하지 않았대요. 한국 대사관이 계속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미현이가 대사관에 간 게 우리를 살린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감옥에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어요?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죠. 하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내려앉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이곳이 한국이에요.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우리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나라. 어서 와. 공항 직원이 한국말로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전하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잡힐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거기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고 한국말도 다시 배웠어요. 북한말과 한국말이 많이 달랐거든요.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집.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집.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요. 언니와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저는 고등학교에 편입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쓰는 단어도 유행하는 문화도 심지어 교통카드 사용법도 몰랐어요. 창피한 일도 많았죠.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고 꿈도 생겼어요. 언니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체육을 전공하고 있죠. 북한에서 포기했던 축구 선수의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대요.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깨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는 꿈, 정글에서 혼자 있는 꿈, 가족이 잡혀가는 꿈. 그럴 때마다 옆방에 가족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 다시 잠들 수 있죠. 자유. 이 단어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걸었어요. 몇 년의 세월을 바쳤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자유를 위해서라면 다시 그 길을 걸어도 괜찮아요.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유를 꿈꾸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